부동산은 강남 아파트만 사면 되지 종목 선정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하냐. 그냥 이것만 들고 가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산 시장이 뭐 폭락하기 앞서서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뭐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이제 박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네. 무서운 게 이것만 하면 돼라는 이야기들. 저희들이 만장일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게 지난 한 5, 6월 달 일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야구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재들이 이제 좋아하는 네. 야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 야구 커뮤니티를 갔는데 재밌는 글이 있는 거예요. 재테크 이제 경제라는 말머리를 달고 경제 관련 토론하는 커뮤니티니까 거기서 경제라는 말머리를 달고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주식은 삼성전자,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만 사면 되지 종목 선정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하냐. 그냥 이것만 들고 가면 된다. 이걸 딱 써놨는데 이걸 보는데 제가 캡처해놨어요. 네. 왜냐하면 제 다음 책에 쓰려고. 네. 요럴 때가 꼭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대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붕괴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를 저희는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는 오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장의 힘도 좋고 기업 실적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주식을 사면 그 다음에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는데 반대로 그건 지난 6월이나 뭐 5월처럼 이것만 하면 돼. 주식은 삼성전자,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 뭐 주식을 그렇게 고민해. 그냥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라고 말하는 그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 보이고 누구나 그 말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 압박 분위기 있잖아요. 사회적 분위기 주식 안 하면 다 바보 될 것 같은. 네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대체로 시장은 끝나거든요. 왜 끝나냐? 이거 비싸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어마어마한 성장 전망이 가격에 지금 다 반영돼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PR이 16배, 15배 가는 거고 뭐 주택 가격도 역사상 최고 레벨을 넘어선 지 뭐 오래됐고 네. 이제 시장 자금 자체가 확신 속에 누구도 그 말에 부인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대략 지나고 보면 버블이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재미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불과 한 서너 달 전에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버블이 형성되지 않았겠는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떤 버블이 형성된 다음에 그 버블에 뒤척거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중에 바로 바닥 찍고 다시 지난번 기록했던 3,300 고점을 올해 중에 연중 회복한다 이렇게는 저는 안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이 엄청나게 계속 붕괴돼야 될 만큼 또 심각한 버블은 또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주식이든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초보자들조차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모든 이들이 어떤 강한 시장이 오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올해 주식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만 사면 돼 라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 이건 역사에 남을 이야기다. 그래서 상당 기간 고생하겠군. 그랬는데 뭐 그 뒤로도 여름에 또 계속 오르고 그래서 내가 틀렸나 보다 그랬는데 역시 9월부터 이렇게 시장이 힘들어지는 거 보면서 네. 이건 진짜 법칙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오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쟤는 뭐 맨날 오른대.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되게 좋은 때고요. 반대로 이거 뭐 사야 돼요? 고민할 때 주저없이 초보들이 투자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경험도 짧으신 분들이 야구 커뮤니티에 모여서 그냥 야구 선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주식은 삼성전자만 사면 돼요. 이렇게 단언을 딱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약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올해 상반기가 조금 오버슈팅이었고 지금은 정상적 조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책에 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면 대박 날까? 저희 여기에 대한 답이 궁금합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그 사후적인 네.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네.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옆 차선 뛰어들 때만 봐야죠. 앞 전방 주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그 우량주만 사서 장기 보유하면 된다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사이드 미러 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이걸 저희들은 후견 편향, 힌드사이트, 인사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뒤를 쳐다보니까 일목요연해 보이잖아요. 네. 그때 삼성전자만 샀으면 최고야.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주식으로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문제는 위기가 없었는가? 정말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대인데요. 2000년대 중반에 제가 이제 뭐 은행 다닐 때 삼성전자 분들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하고 친해졌냐를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 중에 제일 고민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왜 우리 회사 주가는 이렇게 안 오르는 걸까요? 그러면서 비교했던 게 현대중공업은 100배가 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현대미포조선이 100배 났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그 조선주부터 화학, 철강, 태양광 그 남자의 주식 OCI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들이 다 100배, 50배 네. 또 그 뭡니까 그 풍력 발전 테마 이러면서 태웅 이런 그렇죠. 네.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낙양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시절에 삼성전자 주가는 그냥 박스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2015년 제가 국민연금 다니고 있었을 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엄청 많이 들고 있거든요. 공시를 하니까 그때 여의도에 있는 멤버들하고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는데 국민연금은 운영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는 이야기. 물론 술김에 친구가 한 이야기죠. 그 친구가 뭐라냐면 아니 아모레퍼시픽이나 네. 한미약품 같은 미래의 성장주를 사야지. 오르지도 못하는 저 미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지금 늪에 빠져 있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왜 사냐? 왜 국민연금은 왜 그런 회사를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 지나고 생각해 보면 2017년 그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네. 그러나 한 10년, 5년 쩔면 다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쵸. 심지어 삼성전자에 계시는 분들조차 박사님 제가 우리 회사 주식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오를까요? 이런 이야기를 2005년에도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고요. 2015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와 10만 전자 이러면서 많이 올랐네 그러면서 저것만 샀으면 뭐 택시 운전기사 분이 뭐 사서 또 한국은행을 은퇴하신 분이 삼성전자 사서 뭐 대박이 났다. 그건 다 후견 편향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다 보면 운 좋게 삼성전자 하나만 계속 투자해서 대박을 거둔 사람도 있는 거고 LG 생활건강해서 10루타 100루타 친 사람도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시가총액에서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만 사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이다. 참고로 1990년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일까요? 한국전력 아니었나요? 예, 한국전력이에요.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편하게 물어요. 자, 포스코 주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내려갔죠. 그때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그때 뭐 시장에서 제일 우량한 종목들 상위 종목들 몇 개 사서 사면 된다.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다. 그게 아니라 후견 편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삼성전자 들고 있어요. 그저께 샀어요. 제가 계좌 인증도 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무조건 삼성전자만 앞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환율 급등할 때 리밸런싱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잠깐 한 거고 저는 대부분 인덱스 펀드만 해요. 근데 하도 삼성전자 어제 이야기 많이 나오길래 저 같은 사람이 이럴 때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희 투자 철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인정을 한번 했던 거고요. 저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베팅은 굉장히 위협하고 저의 철학과 맞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정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편하게 할게요. 자,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황이 2001년 9.11 테러, 2003년 이라크 전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랑 브렉시트,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쇼크 7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와, 진짜 자주 오죠. 자, 그 중에 이코노미스트들, 저희 같은 경제 분석가들이 저 이거 위험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도 좀 발행하고 이거 좀 버블인데요. 라고 하면서 뭔가 증거가 남아있는 건 7번 중에 3번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9.11 테러 누가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테러 전문가들, 국제정세 전문가들 중에서 이슬람 세력이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에 대한 대규모 테러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증거가 나타났지만 그때 아무도 판단 못했어요. 또 여러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터지게 될 때 유로존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레미 리프킨이 썼던 책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유럽 경제에 대한 환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났죠.
유로화 엄청나게 강세였어요. 그 예측한 사람 저는 본 적 없어요. 또 2020년 코로나 쇼크 예측한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없죠.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폭락했다. 그 다음에 쭉 오르면서 트럼프가 그때 선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설마 중국이랑 정말 죽자고 저렇게 관세 전쟁하면서 세계 경제를 몰락시키며 다 싸우겠어 이러면서 또 안 할 거라고 다 봤잖아요. 네. 여러분 7번 중에 무려 4번을 틀렸어요. 3번도 잘 맞춘 것도 아니고 제레미 시겔 교수님 같은 아주 극소수의 뛰어난 선각자들이 비성적 과열 같은 그런 책들을 쓰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 2015년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를 앞두고서 예를 들어서 니콜라스 라디 같은 미국의 피터슨 연구소에 계시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선각자들이 중국 저대로 저 구조를 가져갈 수 없고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경고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돌이켜 보면 삼성전자만 사면 될 것 같지만 그걸 예측해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대부분 삼성전자로 돈 버신 분들은 뚝심 있게 뭔가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인데다가 운도 좋은 분인 거예요. 그거가 일반화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뭐 몇 년 뒤에 경제가 어떻게 된다.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9.11 테러 예측하는 거 본 적도 없고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본 적도 없고 더 나가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직전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분을 본 적도 없고 저 국민연금 있을 때 어떤 이코노미스트도 저한테 와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할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더 나가서 유럽 재정위기 앞두고서 유로화 쇼츠 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나 그때 그랬다는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그게 저도 아까 했네요. 디플레 전쟁. 왜냐하면 맞추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맞춘 걸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편하게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어떤 산업들이 잘 되고 하니까 여기서 승자가 나와서 얘가 될 거야. 지금 테슬라 주가 보고서 그런 이야기가 쉬운데 2018년만 해도 테슬라 주가 박살나고 그때 별의별 기사 다 나왔던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정말 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건 아름답고 환상적이지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대응하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 행동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그리고 어떤 자산에 모든 재산을 올인해 놓으면 아무리 시나리오를 잘 짜도 대응이 안 되잖아요. 적절하게 분산하고. 이 세 가지가 재테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뼈 때리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니 제가 못 맞춰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실 맞춘다는 게 저 2018년에 완전히 틀렸어요. 미중 무역 분쟁 예측 못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정말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가 얼마나 의존해 있고 또 둘이 관세 전쟁하면 두 나라 다 큰일 난다는 게 훤히 보이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2018년 말에 주가 다 그렇죠. 그때 확 경기도 네, 꺾이면서 안 좋았죠. 크리스마스에 대폭락했잖아요. 네. 경기 다 꺾이고 네. 2019년에 전부 다 서둘러 봉합하고 네. 그러다가 코로나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 재선 실패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런 리스크를 잘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중 무역 분쟁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트럼프가 또라이였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백인 중년 남성, 그 디트로이트 또는 일리노이주, 미시건에 실직 상태에 있고 또 마약성 진통제들을 많이 남용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뭔가 앵그리한 화이트들의 니즈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기반만 갖춰지면 그걸 액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준비했던 건데 네. 우리는 눈치를 못 챘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왜?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향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분명히 자기가 중국을 때릴 거라는 걸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이거 자살행위인데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자살행위를 했잖아.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네. 나는 그걸 이미 예측했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운인 거지. 저도 아까 디플레 전쟁 얘기하지만 그것도 운이고요. 네. 그냥 책을 썼는데 그때가 책 나온 타이밍이었던 것 뿐이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 미래를 예측해서 대박을 쳤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잘 봐야 되는 거지. 그가 맞췄냐 안 맞췄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가를 해놓고 네. 거기다가 네. 그 금융시장의 수많은 유명한 네. 애널리스트들을 얼굴을 놓고서 그 사람이 10만 원 간다, 13만 원 간다 하는 거 그거를 비아냥거리는 그걸 낙인 찍어서 그러는 걸 보고서 저도 그거 하면 저도 수십 개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 저는 그 사람의 주장에 논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근거가 말이 되느냐를 봐야지. 맞췄냐 안 맞췄냐만 이야기하면 저도 맞춘 거 수백 개 찾을 수 있고 뭐 틀린 거 수백 개 나오거든요. 왜? 전망을 많이 하면 맞춘 것도 많이 나오고 틀린 것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저는 정말 같은 동종 업계에 있었던 네. 사람으로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 울컥했어요. 네.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 아니 잘 새겨까지도 않고 봐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 왜냐면은 불쌍한 애널리스트 좀 봐주세요. 왜냐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오른다 내린다 그거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논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가 맞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이래서 이게 논리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만약에 갔다가 그 논리가 만약에 틀린 게 된다. 그거는 변수가 비판해야죠. 생긴다.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 근거 있잖아요. 네네. 그 근거 틀린 거는 비판해야 네네. 되는데 그때 오른다 그랬잖아. 이래버리면 뭐 할 말이 없죠. 그건 입을 닫으라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네. 그러면 이 정보의 바다잖아요. 인터넷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니고 이 정보를 얼마나 잘 가공해서 듣기 좋게 잘 가르쳐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누구나 다 우리는 손해죠. 맞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는데 그 전망을 하는 이유가 일단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그걸 떠나서 이런 근거가 있고 이런 근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중간중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망을 뭐 틀리니까 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